자, 저희는 이제 교재 92쪽 조선의 대외관계로 들어옵니다. 자, 거기 조선초 대외관계를 보면 조선초 대외관계는 그냥 딱 한 문장이에요. 4대 교린입니다. 시험 문제 나올 말도 그냥 4대 교린이에요. 자, 우리가 명나라를 상대로는 4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조공. 자, 그리고 뭐 우리가 돌아올 때 많은 회사품을 받게 되죠. 많은 답례품을 받게 되죠. 또 그리고 우리가 이런 사람을 세자로 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국제적 권위가 발생할 수 있도록 책봉 관계에 놓이게 되는데 뭐 이 무렵에 책봉이라는 것은 국제적 관례예요. 동아시아에서 다 이루어지던 명나라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국제 관례이기 때문에 예, 뭐 이거는 뭐 실리를 더 많이 챙겼던 왜 우리는 조공을 허거나 갖다 바치려고 그래요. 그들은 제발 그만 좀 들어오라고 하고 왜냐면 많은 회사품이 부담스러웠던 거죠. 그러니 우리가 더 사실은 챙기는 게 많았던 실리적 4대 외교 이렇게 우리가 규정 지을 수 있겠는데 명나라를 상대로 분명히 4대였던 건 맞는데 조선 초부터 4대는 아니에요. 저 기억나세요? 정도전 때 요동정벌로 나왔던 거? 그러니까 오히려 조선 초에는 굉장히 긴장 관계에 놓여 있다가 그런 정도전과 이성계를 한 큐에 물리쳐줬던 게 이방원이라는 존재예요. 태종 이방원 때부터 적극적인 이런 조공 책봉 관계가 수립이 됐다는 거고 실리를 챙기는 실리적 4대 외교였다. 자, 이렇게 명나라를 상대로는 4대지만 우리가 이웃을 사귀는 방식을 교린이다라고 하는데 보통 교린이라는 거는 그 말 안에 자, 그러니까 사귀는 방식인데 보통 강경책과 해유책을 번갈아 가면서 하는 걸 우리는 교린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교린 관계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이제 이웃 민족이 위에 있는 여진이라는 거죠. 조선족 여진. 자, 여진을 상대로 강경책 대표적으로 바로 이 사군 육진을 개척했던 거고 이게 세종대왕 때인데요. 사군은 최윤덕, 육진은 바로 김종서 장군이었죠. 자, 거기다가 요 삼남지방 충청, 전라, 경상. 자, 충청, 전라, 경상 이 삼남지방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이사시킵니다. 그 적극적으로 이사시키는 걸 3인 정책이라고 하는데 이게 북방 개척이에요. 우리가 살아야 우리 땅이 되는 거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강경책을 하지만 강경책으로만 일관하는 게 아니라 회유책도 있다라는 거죠. 이 경원과 경성 두 군데 국경 도시에다가 무역소를 개설하고 제한된 무역을 허용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귀순을 적극적으로 장려해서 자, 귀순을 하는 여진족에 한해서는 토간으로 임명해 준 자도 있다고 합니다. 토간은 현지 향리직을 주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이 토관 제도까지 운영을 했다라는 거. 예, 토관은 다 여진족을 상대로 했던 회유책이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일본을 상대로도 강경책이 있는데 1419년 역시 세종대왕 때예요. 스시마섬 정벌이라는 거죠. 이종무 장군인데 요게 고려 말에도 왜구들의 공격이 굉장히 극심했어서 우리가 그때 박위라는 장군이 스시마섬을 정벌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땐 박위, 지금은 이종무 장군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1443년에 바로요. 1426년이죠. 앞서 7년 뒤 1426년에 삼포를 개항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부산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울산의 옛날 이름이 연포입니다. 그 다음에 진의 옛날 이름이 제포거든요. 그래서 부산을 중심으로 이렇게 삼포를 개항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후에 무역이 너무 많아지는데 사실 이 왜구들의 무역이 뭐가 문제냐면 그들의 무례한 예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위협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준을 정한 거예요. 딱 1년에 세견선 50척 이런 식으로 딱 기준을 정한 거예요. 새삼이도 200석 이런 식의 기준을 정한 게 1443년에 개해약조 되겠습니다. 다 세종대왕 때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가 강경책이지만 삼포를 개항하고 개해약조를 기준을 정확하게 마련한 거 이런 것들은 다 회유책에 속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와도 교육이 있어서 자와가 인도네시아예요. 인도네시아는 지금도 비행기 타고 7시간인데 이렇게 먼 데까지도 예, 무역이 있었다고 하고 시암은 태국입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태국 음식 중 이름이 르시암이에요. 그러니까 르시암이라는 말 자체가 그 옛날 왕조를 뜻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왜 우리가 어느 해외에서나 만날 수 있는 한국 음식점 이름 중에 무슨 뭐 조선 뭐 이런 이름이 이제 그 나라 말로 하면 르시암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암은 태국의 옛날 이름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유구라는 지역에 보이실 텐데 이 류큐라고 불리기도 해요. 오키나와입니다. 오키나와. 지금 현재 일본의 오키나와요. 일본의 오키나와는 일본의 완전히 그러니까 서남쪽에 있어요. 이때만 해도 일본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유구조가도 우리가 교육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 이번 주제를 보기에 앞서서 먼저 93쪽 아래 출제 포인트 먼저 한번 볼까요? 제가 임진왜란 7년 전에 거치면서 국정 최고 기구로 거듭난 비변사라는 군사회의 기구를 말하고 싶은데요.
이 비변사라는 군사회의기구가 먼저 1510년 중종 때 자, 이 삼포에서 바로 왜구들의 소동이 터져요. 이게 1510년이고요. 1510년 우리 이걸 삼포왜란이라고 합니다. 이때요. 먼저 변고에 대비한다 비변사라는 군사회의기구가 임시로 설치가 돼요. 자, 그런데 1555년 아들 명종 때로 가게 되면 1555년 을묘년에 사실 이때 완전히 열받아서 삼포를 다 닫았다가 다시 열었거든요. 일부를. 다시 왜구들의 소동이 또 터진 거예요. 이때 국교를 아예 단절시켜버려요. 일본을 상대로 완전 외교 깜깜이. 근데 이때 비변사는 그러니까 이때부터 상설기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임시기구로 설치가 됐다가 이때 상설기구가 됐고요. 이후 선조 때 1592년 임진왜란 거치면서 무려 이게 전쟁이 98년까지 7년이었단 말이에요. 조선 7년 전쟁. 이 임진왜란 거치면서 이게 국정 최고기구가 된 거예요. 근데 이 국정 최고기구가 뭐가 문제였냐면 이 안에 왕은 없다고요. 그러니까 왕이 의사결정에 자꾸 누락되면서 오히려 왕권 약화 요소가 됐다 그랬죠. 더구나 특히 19세기 제도정치기에 들어가서는 특정 성씨가 비변사 다 휘어잡더라. 그래서 요거를 나중에 누가 없앨 거냐면 바로 대원군입니다. 흥선대원군. 우리 다음 단원에서 배울 인물이에요. 흥선대원군이 완전히 폐지하는 거예요. 비변사를. 요 비변사라는 국가기구가 선조 이후 조선 후기 내내 국정 최고기구였어요. 요거 꼭 기억해 두시면서 2번 주제 다시 왼쪽으로 가시면 1592년 요때가 우리 도요토미 히데요시 일본의 전국시대를 통일한 그가 바로 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올 때인데 선조가 이때 의주로 피난 갔다 그랬죠. 그래서 이 나라도 임금이 버린 마당에 이순신이 이끄는 수군의 맹활약이 제일 중요하겠고 또 의병장들 전국 각지에 맹활약하죠. 또 전라도 쪽을 공격하고 들어가는 왜구들을 김시민이 진주대첩에서 끊었고 드디어 명나라 5만 명의 원군이와 1193년 1월 조명연합군이 평행선을 탈환하면서 전세가 역전되게 됩니다. 이게 점점 남하하는 일본군을 서울 북부 그러니까 행주대첩에서 끊었던 인물이 권율. 그러면서 우리가 3년여에 걸친 휴전회담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 선조는 다시 서울로 복귀하는 거였고요. 이때 명나라와 일본 사이에 휴전회담이 진행이 된 것이고 휴전회담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서울로 돌아오는 선조 때문에 다시 중앙군을 마련해야 돼요. 그때 직업군인의 형태로 최초로 마련된 게 이름 네 글자 뭐라 그랬죠? 훈련도감이라고 했습니다. 훈련도감. 중앙군 직업군인이었어요. 지방군은 양반에서부터 노비까지 원래 양반은 현직 관료라면 군역 면제 노비는 원래 역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쵸? 천민이니까. 그런데 노비서부터 저 위에 양반까지를 일단 다 지방군 소고군 체제로 편제를 해놓습니다. 유사시에 대비하는 거죠. 그 다음 방어하는 체제도 원래 수령이 직접 군대를 지휘해요. 우리 그걸 진관체제라고 하는데 원래 군사를 지휘하는 체제가 조선 초 진관체제였어요. 세조 때 진간체제가 딱 정비된 이후 조선 내내 진간이었다가 하필 외란 터지기 전 명종 때 재승방략으로 바꾸네요. 이 재승방략은 군사지휘관, 중앙에 있는 군사지휘관이 지방으로 파견돼서 전문적으로 지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위기 상황이 갑자기 터진다면 위에 있는 서울의 중앙지휘관이 언제 여기까지 내려와요? 그 사이에 발려버리는 거죠. 외란 때가 그랬어요. 그 사이에 다 발려버린 거예요. 그 해당 지역들이 다. 그래서 다시 이때 진관체제로 다시 복구될 겁니다. 예, 다시 우리나라가 일단 임진왜란 초반 당하고 나서 진관체제로 다시 복구될 거예요. 자, 3년여에 걸쳤던 휴전회담이 결국 결렬되면서 일본이 다시 우리나라를 침략해 들어옵니다. 그때 전라도 이 곡창지대를 딱 공격해 들어왔잖아요. 이때 다시 삼도수군 통제사에 임명되는 이순신. 잘렸었다가 삼도수군 통제사에 다시 임명되는 바로 이순신이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있어옵니다. 그 명대사 기억하시죠? 그게 바로 명량해전이 되겠고요. 명량해전에서의 대승, 그 이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으면서 일본은 전원 퇴각을 선언합니다. 퇴각하는 일본군을 뒤에서 한번 더 친 게 노량해전이 되는 거고 거기서 이순신도 눈을 감는 거죠. 자, 그래서 이순신이 진짜 승리를 일궈낸 전쟁, 결국 이순신이 최종 방어를 끝내며 이 전쟁이 마감은 되는데 사실 방어전에서 승리한 거예요. 근데 전쟁이라는 건 전쟁터가 어딘지가 정말 중요해요. 우리 93쪽 외란지도 있는데요. 자, 이 임진왜란에 정말 격렬했던 여러 의병장들의 전투, 또 관군들의 지금 전투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전국 8도에 걸쳐져 있죠.
그랬다라는 건 이 전국 8도가 다 불타고 발렸고 전쟁터가 됐었다는 거예요. 전쟁터의 환란에 휩싸였던 이 지역은 향후 몇 년 동안 농업 생산량을 장담할 수가 없어요. 왜? 불타버린 땅은 몇 년 동안 복구가 잘 안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정말 막막한 임진왜란을 승리로 이끈 다음에도 방어전을 승리한 이후에도 정말 막막한 몇 년이 시작이 될 거예요. 어디다 어떻게 세금을 걷어야 될지도 막막해지는 거죠. 거기다가 토지대장, 토지대장을 양안이라 그러죠. 인구대장을 호적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소실됐기 때문에 와 진짜 막막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돈을 받고 신분을 팔았어요. 위에 신분을. 그래서 납송미, 송량미라는 걸 받고 쌀을 받고 국가가 신분을 파는 거예요. 자, 합법적인 방식은 납속책, 또 이름이 비어져 있는 임명자, 공명첩을 구입하는 방식이죠. 이거를 이제 매입하게 되면 합법적으로 신분을 위로 올라가겠지만 합법적으로 신분을 상승하는 방법 말고도요. 족보를 이제 불법적으로 위조한다든지 예. 이런 불법도 난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분제도가 너무나 개판이 되어 조선 후기 나중에 영조 시대 때가 되면 영조 시대 때쯤 전국적으로 양반은 70%예요. 그러니까 양반들의 권위가 땅으로 추락한다는 거고 불국사 불타, 경복궁 불타. 일본은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에도 막부 시대를 열 텐데 에도 막부, 에도가 도쿄입니다. 도쿄가 나라 첫 도읍이 될 거고요. 이때부터 에도를 중심으로 나라가 발전되어 나가는데 오히려 외란에서 진 건 그들이지만 우리나라로부터 너무나 많은 성리학서적 뜯어갔죠. 너무나 많은 도자기 기술자 데려갔죠. 거기다가 7년 동안 어찌됐거나 이 나라와 접촉을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선진 문화에 눈을 뜨게 됐었어요. 일본은. 그래서 일본은 되려 국력이 빠르게 성장해 나갈 겁니다. 자, 훗날 일본가는 1609년 광해군이 왕이 된 게 1608년이거든요. 바로 다음 년도 1609년에 기후약조를 체결하며 국교를 재개할 거예요. 이유는 우리가 이미 통신사를 하나 내보내요. 한 번 내보내요. 전쟁포로 6,000명 잡아갔거든요. 일본이 그 6,000명을 데려와야 됐기 때문에 믿음을 통한다라는 이름의 통신사라는 사절단을 꾸려서 이미 1607년 광해군이 왕이 되기 1년 전이죠. 그때 이미 조선통신사가 나갑니다. 그리고 바로 광해군이 왕이 되고 나서 국교가 정식적으로 재개가 된 거예요. 통신사는 조선 후기 그렇게 1607년을 시작으로 12번 일본 막부의 최고 통치자를 쇼군이라 부르는데 그 쇼군이 바뀔 때마다 우리한테 요청을 해요. 그래서 우리 통신사가 이제 선진 문물을 전파하는 이제 겸 그들의 쇼군 얼굴 보러 나가는 건데 그렇게 우리나라 조선통신사가 나갈 때마다 나름의 그게 육지, 내륙 국가까지 일본의 쇼군이 바뀌었다는 게 알려지는 거죠. 그래야 국제적인 권위가 발생하는 거니까. 자, 거기다가 숙종 때 어부였던 안용복이라는 어부가 있는데 이 어부는 원래 부산 사람인데요. 이 부산 어부가 원정을 나가 본 거예요. 멀리 울릉도까지. 근데 이 울릉도와 독도일 때 완전히 뭐 일본 어부들이 진을 치고 아주 제 나라인 양, 제 땅인 양 이제 어획을 하고 있으니까 이때 안용복이 이들을 쫓아냈다라고 알려져 있죠. 예, 대마도까지 쫓아 들어가 이 사람이 여기 우리 땅이니까 오지 말라 막 이렇게 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용복은 사실 완전 그냥 정말 평범했던 어부였는데 지금은 장군 상도 있습니다. 예. 임진왜란 7년 전쟁을 겪고 나니 이때가 우리나라 임금 선조 때인데 아시겠지만 너무나 국제 정세가 바뀌어 가는 거죠. 명나라는 급격히 쇠락해지고 여진족이 빵빵빵빵 뜨는 거죠. 여진족이 1616년 후금으로 나라 국호까지 세웁니다. 그러면서 중국 명을 공격해 들어가는데 이때 도움을 요청받은 광해군은 명나라와 후금 사이에 아시겠지만 강홍립이라는 장군이 13,000명 원군을 끌고 나가 중립외교했잖아요. 자, 이게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저버렸어 해서 서인들이 결국 뒤집는 서인들의 인조반정이 터졌고 인조가 왕이 된 게 1623년, 그로부터 4년 뒤 후금이 쳐들어오더라. 우리 그거 정묘호란이라 했습니다. 그 정묘호란 때 인조가 어디로 피난 갔었냐면 강화도로요. 강화도로 피난 갔었고 그 정묘호란 때 이괄의 난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인조반정 때 이괄이라는 인물은 나는 공이 많다고 생각해요. 근데 반정공신 목록에서 자기가 2등 공신으로 내려간 거예요. 그거에 대한 불만을 품고 엿먹어봐라 하는 거죠. 예, 그 서인 정권에 엿먹어봐라. 그래서
이 무렵에 중립외교를 하던 광해군을 끌어내리고 서인들이 지금 친명 배군 외교 정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 결국 후금에게 투항하여 낱낱이 알리는 거죠. 후금에게 투항하여. 그러니까 이괄이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쫓기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그 쫓기던 이괄의 군사가 결국 국경을 넘어 후금으로 투항하게 되고 후금에 가서 인조반정 이후 이 나라의 이 여론이 완전히 친명배금으로 바뀌었다는 걸 낱낱이 알린 겁니다. 기가 막힌 후금이 잠깐 항해도까지 쳐들어왔던 게 바로 형제관계를 수립하게 되는 정묘호란인데 항해도까지밖에 안 쳐들어오는 건 사실 이 나라에 있을 국력이 없죠. 왜냐면 국력 하나라도 아껴서 아예 명을 쳐버려야 되는 거니까. 마침내 거의 다 쳤다고 생각한 게 1636년. 그러니까 국호를 후금에서 청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한테 군신관계를 요구해 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군신관계를 그러니까 명이냐 청이냐를 선택해야 되는 기로라면 명은 이미 역사 속에 거의 꺼져가는 나라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대세 청을 거스르려 하는 거죠. 자, 93쪽 중간의 사례 좀 볼게요. 화의로 백성을 망치기가 오늘날처럼 심한 적이 없습니다. 그 화의로 백성을 망쳤다라는 게 그전 광해군을 까는 거예요. 중국은 우리에게 있어서 부모요, 오랑캐는 우리에게 있어서 부모의 원수입니다. 차라리 이 나라가 없어질지라도 의리를 저버릴 수는 없습니다. 이러죠. 이게 당시에 그 김상원을 비롯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다 주전론의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99가 주전론이야. 딱 하나가 주화론을 주장하거든요. 자기의 힘을 헤아리지 않고 경망에 큰 소리를 쳐줘. 종묘와 사직의 제사까지 지내지 못하게 된다면 어찌 이보다 더 큰 허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종묘와 사직의 제사를 못 지낸다라는 게 나라가 망한다면이에요. 이게 지천집에 실려 있다고 하는데 이게 당시 이조 판사 최명길이 혼자 외롭게 주장한 거예요. 결국 주전론 대 주하론이 이렇게 싸우는데 주전 대 주하론이 싸우는데 주전, 주하 결국 주전론이 우세했다는 얘기고요. 결국 막을 수도 있었던 병자호란이 또 터진다는 얘기죠. 병자호란 때 인조가요. 1136년입니다. 병자호란 터지자마자 당시 12월이거든요. 너무나 길이 빙판길로 바뀌어서 강화도로 피난 가려던 계획을 갑자기 남한산성으로 바꿔요. 남한산성으로 이제 숨어 들어간 게 50일치 식량을 가지고 숨어 들어갔다고 하는데 결국 이후 3일 만에 청나라 군대가 바로 그 남한산성 자락 아래를 다 에워쌌고요. 이후 42일간 더 대치하다가 결국 1월 30일입니다. 내려와서 눈발 가득 쌓인 남한산성 자락 아래 이제 309 고두하는 거죠. 3번 절하고 허리를 9번 조아리는 항복의식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삼전도의 굴욕을 당하고 나서 강제적인 군신관계가 수립이 됐고요. 우리가 이 강제적인 군신관계를 이행하느냐를 지켜보기 위해 우리나라 두 왕자, 소현세자 복림대군은 인질로 끌고 갔던 것이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조선인포로 20만 명 끌려갔다니까요. 그러니까 병자호란의 악행은 이로 말할 수가 없게 되는 거고 이후 이게 효종 때 북벌론이 강성했던 이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아래로 내려오면 나선정벌이라고 보이세요? 이렇게 효종 때 우리가 북벌론이 이후 강했지만 효종 때 나선정벌도 있었어요. 그 나선이라는 게 누굴 얘기하는 거냐면 나선정벌이라는 게 그 나가 러시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러시아. 그래서 러시아를 정벌하기 위해서 나선이가 러시아입니다. 러시아를 정벌하기 위해서 청나라와 연합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효종 때 우리의 조총부대의 어떤 이제 위험을 청나라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 나선 연합에 응했다고 하는데 사실 진짜 허울이 좋은 거죠. 오히려 러시아의 나발을 견제하는 과정에서 청나라의 부대의 우수성을 보고 북벌을 사실은 더 접었죠. 빠른 속도로 더 접었죠. 이후에 오히려 18세기가 되면 북학론이 등장할 거예요. 청나라의 우수한 문물을 배우자라는. 또 숙종 때는 백두산 정계비가 만들어져서 백두산 정계비는 우리나라와 청나라의 국경 문제를 정확하게 하는 건데 이 백두산 정계비 비석을 보면 서쪽 경계는 압록이고 동쪽 경계는 토문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압록강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도 그래 이 강이라는 이견이 없어요. 요 토문강 해석 논쟁이 나중에 발생하게 될 거예요. 우리는 북으로 흘러드는 송화강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간도를 우리 땅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그들은 동쪽으로 흘러드는 두만강이라고 주장하며
간도를 본인 땅이라고 주장하는 거죠. 이게 간도의 그 영유권 문제, 영토 분쟁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간도의 영토 분쟁이 벌어지게 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외관계 보셨어요? 이제 조선의 경제로 넘어갈게요.